오늘 마지막 세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은 발표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저희 연구원에서 했던 성과에 대한 발표라기보다도 주요 이슈,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여태까지 정부와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추진 방향 그리고 추진 세부 방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중요한 그 방향 설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방 쪽은 이제 아세안 10개 나라 그리고 인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아세안이 한 6억 정도 되고, 이제 인도가 인구가 한 12억, 13억 정도 되니까 한 17억, 18억, 19억 정도 되고요. 북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 동북, 삼성 포함이 된다고 그랬는데 구소련이 인구가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중국 인구만 하더라도 몇 억 정도 될 거니까 신남방, 신북방 해당되는 국가 수만 하더라도, 인구 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제 말씀은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남방, 북방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오신 전문가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남방, 북방 그리고 두 개를 이제 아우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시는 순서를 여기 앉아 계신 순서와 상관없이 협의를 좀 들어가지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일단 대경제정책연구원의 곽성일 신남방 경제실장님께서 이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남쪽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AT에서 오시는 손영규 아태 수출부장님께서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북쪽으로 넘어가서 농업회사법인 다나에서 오신 김용진 부사장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충북대학교 송양원 교수님, 송 교수님은 뭐 남방 북방 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북방 쪽으로 주로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 GSNJ의 권태진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이윤수 해농업자원개발협회 사무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박상호 과장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발제자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됐는데 토론을 가급적 핵심 위주로 해주시고요. 토론을 하신 다음에 또 플로어에서 또 질문 이렇게 또 있으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답변도 또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토론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좀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곽 실장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곽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 분야는 솔직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오늘 드리고요. 그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추가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우리 신남방 정책을 그냥 어떻게 딱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 국정과제에서 하나 떨어져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셨었는데요. 이 신남방 정책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저희들이 말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가장 큰 메인 프레임, 대외 정책의 가장 큰 두 프레임이 있거든요. 두 축이 뭐냐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입니다. 이 두 양날의 날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양 날개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외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인가요? 한테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이렇게 썸드라이브에 넣어서 전달했다 아마 내용을 들으셨을 건데요. 그 안에 H자형의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한동해 경제권, 황해 경제권, 또 접경지역 경제권, 이렇게 세계 H자형의 경제권을 개발하는 모형이 있습니다. 그 H자형의 모형을 통해서 연계성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같이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게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고요. 원래는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 되어 있었던 지도를 저희들이 빼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으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을 보았고요. 나머지 하나가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인데요. 이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 안에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북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쪽으로서 러시아, 그다음에 넘어서 연해주 저쪽 너머에 있는 중앙아시아까지 다 이어지는 그런 큰 축의 북방에 대한 그림이고요. 남방 같은 경우는 아세안
10개국, 그다음에 인도, 또 먼 미래에서는 저희들이 호주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한반도를 생각할 때 한반도를 두고 저희들이 경제라든지 외교 관계를 여태까지 보아왔을 때 항상 중국 아니면 미국 이렇게 횡축의 의존적인 모양새를 보여줘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역 관계만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 교역액의 39% 정도가 미국하고 중국에 이렇게 수출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의 의존적인 게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신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사드 문제로 중국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또 겪었었잖아요. 그 문제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저희들한테 보호무역주의라는 틀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도 또 어려움이 또 있었고요. 그런 걸 겪으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경제 관계에서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외교 관계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신북방과 신북방 정책, 동북아 플러스 체인 공동체 안에 그 두 구상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포함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종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북방과 남방에 대한 그 종축의 완성, 이 종축을 저희들이 번영의 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번영의 축의 완성을 통해서 새로운 외교관계의 다변화,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이룩하자는 게 저희들 동북아 플러스 행정제, 대외관계 경제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달성하는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제대로 달성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저 멀리 유럽까지 이어지는 큰 하나의 물류 흐름의 출발점으로서 저희들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교역에 있어서 그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농산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또 새로운 루트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미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육로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육로는 지금 아세안 지역까지도 이렇게 다 지금 이미 저희들이 제 기억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나요? 그 아세안 하이웨이라고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아세안 하이웨이 넘버 1이라는 걸 마크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아세안을 지나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다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로의 연결을 통해서 저 멀리 유럽까지도 다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져 있고요. 또 철로 수송을 통해서 북방을 통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 전략 또 대외 경제 전략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뭐 신남방식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간략히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신남방 정책의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요새 중점을 두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세안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지금 가만히 놔둬도 2천억 달러는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6년에 1,188억 달러를 달성했거든요. 아세안하고 교역에서. 근데 작년 교역액만 놓고 보면 1,49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거의 한 25% 이상 교역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급격히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둬도 아마 증가할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증가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경기적 요인이 상당히 강했지만 분명히 2020년까지 이 정도 경기 추세, 지금 수출이 대외적인 수출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2천억 달러는 달성할 것이다. 베트남과의 1,000억 불도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지속적인 관계상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저희들이 베트남과 얘기를 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교역 관계를 해본 지가 25년이 지났거든요. 작년으로 해서 그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먼 미래 25년에 대해서 준비할 때인데 과연 먼 미래 25년을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또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또 많고요. 아세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계를 만든 지가 30년이 됐는데요. 앞으로 향후 30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세안에서 계속 지금 무역 불균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수출 가공업 그러니까 농수산물 가공업을 달라는 겁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해달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들 스스로의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저희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3월달이죠. 가셔가지고 수출 1,000억 불 달성 액션 플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 산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5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농수산물 가공업입니다. 농수산물 가공업이 왜 갑자기 쑥 나왔느냐? 그 이유 자체는 이렇게 저 무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베트남 측에서 강하게
제기를 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농수산물 가공업 측면에 있어서 우리 기업에 있어서 상당히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베트남이 상당히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 그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의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수산물 식품 가공업이 들어가면서 함께 아까 전에 우리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후방 연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전후방 연관 산업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한 아세안 FTA랑 한 베트남 FTA에서 잠시 말씀하셨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이 활용률 자체가 너무나 낮습니다. 저희들이 선진국하고 체결한 FTA를 보면 평균 한 70% 이상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한 아세안과 한 베트남 같은 경우 상당히 아직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그레이드 협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베트남을 교두보로 아시안 수출 시장을 확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까 아세안 경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15년 말에 아세안에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세안 경제 공동체의 출범입니다. 아세안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묶이게 된 거고요. 영내 무관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세안 자체에서 뭔가를 생산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로 보낼 때 관세를 전혀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의 기업으로서 다른 아세안 기업에 투자를 할 때 훨씬 더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같은 경우 진출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세안 기업으로서 아세안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서비스 업종도 쉽게 라이센스를 받아서 저희들이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베트남은 충분히 우리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여기 생긴 게 뭐냐면 최근에 급변하는 남북 간의 관계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관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트남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투자가 조만간 북한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지금 베트남 측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레버리지 삼아서 베트남 정부한테 새로운 걸 얻어낼 수 있는 뭔가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그런 걸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좀 더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방안으로서 쉽게 더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경제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활용을 좀 농수산물 식품에 있어서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있으신가요? 예. 예, 북방에 고맙습니다.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예. 예, 바로 그러면은 다음 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영규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사 아태 수출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베트남 수출의 25%가 한국 기업이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고무되면서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농업 관련 기관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도 우리 아닌 우려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 토론이 이제 농업의 활로 모식 차원에서 다뤄지는 어떤 그 내용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 A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농수산식품 수출을 정대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과연 저희 AT가 하고 있는 그 수출의 목표가 결국은 그 농어가의 소득 의 기여나 내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국내에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이나 또는 국산 원재료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한다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베트남에도 이렇게 이제 수출이 최근에 아시안 대상으로 뭐 평균 이제 두 자릿수 작년도에 뭐 수출도 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면 예전에 그 수출이 많이 됐던 러시아도 생각이 나고 또 최근에 러시아가 한때 우리 농림수산물 그 수출 3위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이제 사드 문제 때문에 작년 상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수출이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도 결국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이그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어떤 통제 국가 개입이 많아지면 과연 나중에 교육 규모가 커지면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염려가 한번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한때 그 팔도 도시락 라면이 큰 인기를 끌었던 거 아시다시피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되니까 이제 현지 공장이 세워지고 중국에도 오리온 초코파이라든가 농심 라면이 현지 공장이 생기면서 국내 수출에 조금 뭐랄까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하고 또 국내의 어떤 그 농산물의 어떤 가격 지지 효과에 그 교육 규모에 결국은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아시안이 이제 가입이 10개국인데 제가 보니까 4개국이 할랄 그러니까 이슬람 그 무슬림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또는 이제 그 국교로 지정한 이제 이런 국가더라고요. 인구로 따져 보니까 한 6, 7억 정도 중에 3억 대 3억 5천 정도 되는 이런 비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아시안 지역에는 이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할랄 식품, 할랄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작년도에 그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현재 유통 중인 한국 라면 사종에서 돼지 DNA가 발견됐다는 사유로 수입 허가를 취소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삼양의 불닭볶음면이 작년 그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증하다가 상반기까지 수출이 많이 해놨는데 그게 현지에서 잘 판매가 안 되고 그 사건이 하마터면 그 동남아 전체로 이 불닭볶음면 내지는 라멘 인기가 그 수그러들 뻔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로 진출을 할 때는 꼭 그 화장품이나 식품에 거의 뭐 필수화된 이 할랄 인정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스터디나 그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진출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북방 쪽으로 옮겨가서요. 세 번째 농업회사법인 다나의 김용진 부사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다나의 김용진입니다. 저는 그 2008년부터 한 9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연해주 현대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갖고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제 학자분이시고 뭐 공공기관에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 북방농업 특히 이제 연해주 쪽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업을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모기업이 그 매출액이 한 28조 제가 나갈 때 수익이 한 4조 정도 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 한 400억 정도 투자했는데 농업 쪽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부담되는 투자 규모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지면서 연해주 현대농장을 롯데에다 매각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도 이제
버티기 힘들 정도로 수익성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사업이. 그 민간 기업이 처음에 이제 나갈 때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러시아라고 하는 그 특히 러시아 연해주라고 하는 지역에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나갔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나가도 결국 이제 수익성이 없으면 기업이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내가 큰 딜레마죠. 그 지금 8개 기업 정도가 한 그 활발하게 현재도 그 연해주의 농업을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그 이게 구조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경쟁하는 그 농산물은 미국산이거나 중국산이에요. 아니면 이제 남미산이 최근에 들어오긴 하지만 근데 연해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그런 농산물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요. 현재는.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미 경쟁력이 갖춰진 곳에는 우리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자국에서 이미 농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선진 자본들이 들어와서 기업적인 규모로 농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후발주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비교 열위에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거기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갖고 그 경쟁력 없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가 그 세계적인 식량 곡물가 폭등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국내 농산물 유통 구조 자체가 완전 개방돼 있는 최저가 어떤 입찰 구조예요. 특히 곡물은.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경험도 없죠. 가격 경쟁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가서 그런 미국산 내지는 중국산 농산물하고 바로 경쟁하려니까 살아남기 힘든 거죠. 거기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는 조금만 이걸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게 기회를 주면 한국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 정책 지원이 되게 아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해주가 가장 이제 취약한 게 물류 기반이 낙후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만 견인을 해주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고 나중에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부 차원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어떤 우선순위에서 민간 기업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하다 보니까 제 경험은 그게 분명히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올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거기에서 가능성을 본 거는 현재는 우리가 이제 그 식량작물, 곡물은 미국이나 남미에서 많이 들어오지만 그 외의 식품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동남아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인건비 상승이나 뭐 농업 문제, 그다음에 농촌 인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원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국의 어떤 식량 부족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마 우리의 식량 공급 기지로서 역할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나 연해주 이쪽 벨트가 우리의 또 다른 식량 공급 기지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지금 고냉지 여름에 생산되는 고냉지 채소가 갈수록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북한이나 연해주로 옮겨가서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 그 식량 특히 이제 그 뭐 김치와 관련된
식량 원료 내지는 식품 원료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그 해농업자원개발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제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지금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계속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혹시 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충북대학교의 송량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송량훈입니다. 먼저 김용진 부사장님 그때 2014년에 제가 평가로 가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좀 전적으로 사실은 그 지금 김용진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이 북방 경제 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이런 연구 네트워크나 아니면 이렇게 북방 경제 쪽에 그런 전문가 네트워크가 사실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우리 발표 자리에서 보시면은 뭐 서울대학 국동농업연구소하고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저는 더 개방을 하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국농업경제학회 국제교류위원장인데 제가 사실은 작년 2월 달부터 러시아하고 이제 공동학회를 좀 하려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만이나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동북아에서 사실 러시아가 지금 연해주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를 갖다 저희들이 이제 공동학회를 갖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에 뚫지를 못하겠어요. 러시아하고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농촌경제연구원 원장님이 사실은 동시에 또 한국농업경제학회 학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계실 때 한번 그런 그 이 북방 경제에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갖다 좀 더 개방하고 확대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다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사실 남방 정책 쪽에는 아까 뭐 아세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북방 정책 얘기를 할 때는 이게 EU가 얘기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유레이시안 이코노믹 유니언이거든요. 이게 EU 비슷한 건데 이 2015년에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이게 1994년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하자고 그래서 뭐 관세 동맹도 하고 경제 공동체 하고 이러다가 이 EU가 이제 그 발족이 된 게 2015년입니다.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벌써 이게 이제 싱글 마켓하고 EU하고 똑같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지금 김정선 박사님 정리를 갖다 뭐 나라별로도 뭐 정리하시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거 하실 때는 북방 정책을 얘기하실 때는 EU를 갖다 꼭 생각을 갖다 하시고 그 정책 같은 걸 갖다 입안을 하시고 제안을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EU가 이게 지금 그 면적으로 보면 EU의 5배 정도 됩니다.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 때문에 경작 가능한 농지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EU 지역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침투를 하려면 침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여기 그 회원국이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한 5개국밖에 안 되는데 가장 저희들이 침투가 용이한 데가 키르기즈스탄입니다. 왜냐하면 키르기즈스탄 같은 경우에는 투자법이 아직 굉장히 느슨해요. 그래서 외국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갖다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사 같은 데는 35% 이상 안 되는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투자 기업들이 50%가 넘어도 돼요. 굉장히 이거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갖다 사실 키르기즈스탄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출 가능성이 높은데 EU 멤버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 공략을 해서 저희들이 EU에 그 좀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이 북방 그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아까 말씀하신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예요. 민간 그런 해외 쪽에 이제 진출하려는 민간들이 모여서 이제 만든 협회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뭐 그 민간 기업들이 무슨 회비를 많이 내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사실은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뭐 여기 이은수 사무국장님 나오셨지만 이제 농어촌공사 이제 출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는 이제 인프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뭐 농장을 만든다든지 그거 좋은데 사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제가 생각할 때 유망했다고 보는 건 유통형이거든요. 그래서 AT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뭐 좀 출자금을 내시든지 좀 회비를 갖다 많이 내시고 뭐 꼭 그 농어촌공사 사장님만 회장하시는 게 아니라 뭐 AT 사장님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농진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기술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진청도 사실은 회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기관 회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그런 기관과 전문가들이 이 그 해외 농업 자본 개발 협회에 들어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그 해외농업 자원개발협회가 사실은 해외에 있는 그런 투자를 갖다가 주로 이제 민간 기업들이 하도록 이제 주선해주고 돕고 그러는 기관인데 북미 회담 이후에는 사실은 북한에도 진출할 그런 범위를 갖다가 진출 범위를 갖다 넓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농업 자원개발협회가 북한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역할을 갖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어떤 그 모임에 인바이트를 갖다 당했냐면 미국 대사관 농무관이 미국에서 농업 경제학을 한 사람들 모두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대사관저에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뜬금없어가지고 제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그 트럼프가 어저께 뭐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은 그 농업 기업, 농기계 이런 것들을 갖다 북한에 진출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미국 농기업들이 북한에 어떻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작업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링크를 갖다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접점이 어디냐면 학교 교수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갖다 먼저 접점을 만들고 그것들 통해서 다시 그 교수들이나 이런 연구자를 통해서 기업들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금요일에 모이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갖다가 뭐 연구자들이나 뭐 학교에 있는 교수들 잘 모르거든요. 일반 기업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하고 그 사람들 갖다 연결시켜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그 미국의 애그리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들을 갖다가 상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갖다가 이은수 사무국장님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이따가 답변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예, 다음에는 권태진 박사님, GSNJ의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 지내고 계시는 권태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GSNJ 권태진입니다. 저는 남방 협력과 북방 협력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만 좀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남방 쪽은 뭐 연구자로서 ODA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해외 농업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 농기계를 수출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동남아시아 쪽에 자주 출장을 가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서 이거 그쪽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역 대상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렇게 출장을 다녀보면은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농기계를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하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합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하고 있는 농업 개발 투자자들 만나보면은 실패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 그 나라에 대한 그 상황 파악이 자연 조건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환경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진출하면서 실패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아직은 투자에 대한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ODA와 교육을 연결하는 그런 사례, 또 중국처럼 ODA와 투자를 연결하는 이런 그 사례들을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북방 협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남방 협력은 우리 한국 대 그 국가 점과 점을 연결해도 별 문제가 없는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런데 북방 협력 대상국들은 점과 점을 연결해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이 현재는 섬이 아닌 섬이 되어 있죠. 북방으로 연결하려면 북한을 거쳐야 되는데 북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은 거의 섬과 같기 때문에 점과 점을 연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은 북한을 통과하는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북방의 그 교통 인프라와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더 이제 잘 짜져질 텐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금 숙제죠. 그래서 저도 연해주나 뭐 다른 나라 쪽에 그 농장 해외 농장 개발 쪽에 한번 조사를 가보면은 그 여건들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한 여건 분석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굉장히 자연 환경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농업을 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많은 경험을 가진 이런 회사들도 거기 가면은 굉장히 부대끼일 텐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충분하게 우리가 조사해야 되고 또 진출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혀 거기서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방 쪽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인력에 대한 훈련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자연 환경과 시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는 이런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방 쪽과 북방 쪽은 아무래도 좀 사정이 다르겠는데 아무래도 북방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마 물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남북 관계 개선됨에 따라서 이 선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해농자원개발협회 이인수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농자원개발협회 이윤수입니다. 아까 송양훈 교수님 좋은 거하고 나쁜 거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협회의 공사 출신은 저 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은 다 공채에서 뽑았고요. 물론 사업 초기에 협회를 만들 때 사업이라든지 재원이 없어가지고 공사 직원이 파견해서 근무했던 적은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협회 사장님이 아니고 새로운 분을 갖다 개인을 갖다 영입했습니다. 지금 협회는 민간 기업이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하는 민간 기업이 회원사로 구축이 돼가지고 저희들도 민간 기업 위주로 지금 다 임원진이라든지 구성진을 좀 꾸려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북방경제협력이나 신남방 경제협력이 이 부분에서 농업 분야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또 우리나라 농식품을 해 수출 촉진하는 건데 두 가지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협회 입장에서 여태까지 해 나간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김영진 우리 부사장님이 얘기했지만 해외농업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도 언급을 했는데 북방 지역이 여태까지 자원개발 신고하고 나간 기업이 63개 기업인데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데가 14개 기업, 즉 22%뿐이 안 됩니다. 생존율이. 그중에서도 이제 러시아에 13개 기업이 나가서 8개 기업, 62%인데 이거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CIS 국가에 비해서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이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살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방 정책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CIS 국가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몽골 많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착률이 낮다는 겁니다. 예를 보면은 발표자도 언급했지만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이 11개 국가가 기업이 나가서 1개 기업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24개 기업이 나가서
3개 기업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블루베리, 버섯낫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중국의 양돈이나 양계 등 곡물위에서 진출했지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불과 3개 기업뿐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북방 정책을 얘기하면서 CIS과 얘기를 하는데 여기 15개 기업 중 2개 기업만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파하고 감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CIS과 입장에서 굉장히 농업 환경이 좋은 나라가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을 얘기하는데 못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업은 돈벌이가 되고 생존 가능성이 있어야지 나가지, 기업이 안 나가는데 정부 정책이 암만 그림을 잘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는 앞으로 북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하고 입장하고 저희가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면 몇 가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정부가 좀 강력히 직간접적으로 좀 도와주는 게 어떤가.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포스코 대우가 곧 엘리베이터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예산이 한 2억 불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유럽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1억 불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업을 할 때 100% 다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뭐 금융기관이 융자라든지 또는 자금을 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등등 그런 것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북방 경제 중에서 가장 크게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파라든지 감자 사업인데 이게 지금 뭐 루마니아, 몰도바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 등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발표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농진청이라든지 종자원에서 러시아 연구소 측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요원합니다. 과거에도 경험이 있고 민간기업이 추진했었는데 결국 한 3년, 4년 노력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MOU는 사실 뭐 별 효용도 없고 진척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기업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성과가 나오고 있는 지역에 연관된 전후방 사업이 같이 집중적으로 진출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사업하기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현대 같은 경우 연합이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그래도 영농지원센터를 만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기업 간의 연계라든지 국내 반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또 AT도 마찬가지에서 콩 같은 경우 금년에 7,800톤, 옥수수 한 10,000톤 정도 들어왔는데 아시겠지만 곡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려면 이제 과세라든지 통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많이 도와줘가지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요새 콩 가격이 로컬 가격이 톤당 한 300에서 350불 정도 됩니다. 근데 국내 반입했을 때는 한 500불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톤당 100불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굉장히 7,800톤 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생존하는 데도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수익성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계속 증산을 하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통관제도에 하면 이게 무작정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지금 몇 개 단체라든 기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콩기름 공장을 세운다든지 또는 사료 공장이라든지 뭐 장류 제조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나갈 때 이런 거 갖다 지원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난달에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가가지고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중에 많은 기업들이 시설 원의 자재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농업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데, 근데 수출한다는 거는 사실은 현지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시장이 큰데 PB로 와닿기 굉장히 어렵고 과거 뭐 선교사들 많이 보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시범 단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은 성능이 좋고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현지 기업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할 겁니다. 근데
아직 러시아는 폐쇄적인 국가고 그러기 때문에 기업 대 기업해서 투자를 갖다 맨투맨으로 해가지고 사업까지 이렇게 꼬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과체류가 계속 북방 한계선에 올라가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도 좀 정부 차원에서 또 시범 농장을 해서 도와준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진출 지역도도 이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착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가 사실 중국, 몽골, CIS 국가인데 이런 데는 좀 제외하고 기왕에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어느 성과를 이루고 있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할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는데 남방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남방 진출을 우리 기업들이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성, 대상, 팜스코, CJ 등이 다 했었는데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농식품 원료 확보했었어요. 그게 뭐냐 카사바였습니다. 카사바. 근데 동남아에서 사실 곡물 생산은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에 곡물 쪽으로 갔다 모든 기업들이 많이 실패하고 사업을 중단했는데 카사바는 지금도 주요 식품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팜유입니다. 팜유. 우리나라도 팜유가 많이 들어오고 식품 가공 제정용으로 그리고 제상국에도 수출 많이 하고 있는데 팜유 관련해서 아주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포스코 대우는 인도네시아 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 원료 원자재 확보를 해서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국내 반입이라든지 좀 현재 진출했을 때 좀 도와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ODA 사업하고 두 분의 발표자가 언급했지만 제도적으로 엮어가지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예, 시간 많이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박상호 과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예, 농식품부 국제협력 총괄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이 크레이에서 이 농업 분야 가운데 그 국내 현안들이 항상 이제 우선이 되고 있는데 이 국제 파트 신남방, 신북방 이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이슈 토론을 이루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생각할 때 신남방, 신북방은 이렇게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그런 문제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진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농식품 분야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지의 사정도 잘 모르는 상태고 특히 생산 분야는 뭐 기후 여건 여러 가지 종자부터 해서 여러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에 우리 농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과거의 실패 사례를 다시 경험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그 중심으로 지금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정책으로 담아서 이제 갈 거고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저희가 고민해서 담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남방, 신북방 특히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의 농업 부분에서는 이미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더 중요해진 것은 사실 정치적인 뭐 현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특히 신북방 지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남방 지역은 현재 뭐 그 보호무역주의, 미국하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 또 미국과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이런 통상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 하에서 그 신남방 지역에 현재 뭐 수출이나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인 지역으로 신남방 지역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이제 진출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당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신남방 지역
중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 오늘 이제 베트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 베트남 지역에 농축산물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출하려면 빨리 이제 어려움을 그 준비를 잘해서 빨리 진출하는 게 좋은 것이, 이 수출을 이제 수출 분야만 본다고 하면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SPS 이슈, 검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까지는 뭐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뭐 이런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동남아 국가들이 검역이 이제 단단하지 않고 굉장히 좀 약간 좀 구멍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아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농수산물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현재 베트남에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나가던 주요 품목 중에 단감이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이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도입하면서 현재 단감이 못 나가고 있고, 우리가 단감을 다시 내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협상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뭐 검역뿐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뭐 그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이런 분야 또 연관 산업 진출까지 그 빨리빨리 자리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마지막 윈도우가 닫히기 전에 한 발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반면에 또 우리가 동남아 국가, 신남방 국가들로부터 굉장히 거세게 요구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북방 국가인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이 굉장히 큰 흑자이지만 대부분 공산품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경우에는 이제 공산품 분야,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적자지만 이제 베트남산 농산물을 많이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제 다른 나라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스타애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애플을 굉장히 우리나라에 집어넣기 위해서 뭐 정상회의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한편으로 그 뭐 한 아세안 FTA 또 한 베트남 FTA가 이제 체결돼서 또 양국 간의 뭐 농산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성장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농업 분야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에 있어서 상당히 수입 그 흑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우리가 이제 신북방 지역도 그렇고 신남방 지역도 그렇고 해외 농업 진출을 이제 90년대부터 해서 쭉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 20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주요한 것들은 그 융자 시스템이었습니다. 융자 시스템. 그래서 그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뭐 정부의 저리 융자를 받아서 진출해서 이제 상환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의 그 기업들 진출 사례들 보니까 그 실제 생산이든 뭐든 이제 가서 보면 이 이제 자금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현재 실패, 아까 뭐 정착률이 22%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실패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 기업들이 이제 확보할 수 없는 그 정보라든지 현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제 그 오늘 발표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만, 그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이제 무형의 이제 정보 제공 활동을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제 폭넓게 이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 전문가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조금씩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에도 이제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달에 저희가 러시아하고 비즈니스 농산업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정부와 정부 간의 그 농업 협력위가 이제 구성이 돼서 운영되어 오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서 그 우리 기업들이 단독으로 나갔을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애로사항들을 그쪽 기업들과 같이 뭐 합작을 한다든지 같이 할 경우에 훨씬 우리 기업들이 정착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민간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많이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즈니스 다이alogue 기회도 앞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존의 정책들이 뭐 전 정부에서도 유라시아 뭐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농산물 수출 100억 불 이런 정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은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또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을 다 마쳤고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말씀을 한 두 분 정도만 계시면은 말씀을 듣고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아주 짧게 답변을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김경덕 박사님 예전에 아세안 연구도 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좋은 토론, 좋은 발표 듣고 고맙습니다. 또 한편 이슈 토론을 해서 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 발표 같으면 상당히 부담이 많았을 텐데 일단 먼저 제가 하나 우리 ODA를 우리 해외 수출 뭐 농업에 뭐 활용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니다. 그렇지 일본 사례 벤치마킹 일본을 보니까 굉장히 ODA를 수출에 많이 하더라.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잘못된 사례죠. 일본은 ODA를 수출에 어떤 수산으로 활용한 가장 악명 높은 나라예요. 우리가 MB 정부 때 2009년도에 OECD 국가 중에서 다크라는 디벨롭먼트 어시스턴트 커미티에 가입하면서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GNI의 0.1%까지 ODA 수준을 올리겠다. 그런 게 심플합니다. 두 번째는 ODA를 줄 때 언타이드 비구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걸지 않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줄 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걸 따로 했지 일본은 벤치마킹하지 말자라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북방의 기회가 지금 왔는데 굉장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김용진 부사장께서도 언급하시는데 현대의 그 농장, 그 소위 현지에서는 스미스 농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뉴질랜드 사람이 소유했었던 건데 현대중공업이 M&A로 해가지고 들어갔던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농업 개발했던 현대중공업의 목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주가 대통령으로 출마했을 때 뭔가 북한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그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짓을 한 겁니다. 당연히 망하죠. 그렇게 한 것이. 근데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또 이 기회에 또다시 정치로부터 폴루됐을 때, 오염됐을 때 또다시 우리는 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을 우리 한번 들어서 단견으로 보지 말자. 제발 단견으로 보지 말고 이런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베트남에 우리가 ODA와 동시에 해외 농업 진출 우리나라 기업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온 사례입니다. 오리온이 그 감자칩을 만드는데 감자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ODA를 가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감자칩을 크게 만들게 하고 그것을 현지 기업인 우리나라 오리온이 이걸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산업 협력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던 것은 실제 어떤 비즈니스 한다 이것은 민간에 다 맡겨버리고 정부와 어떤 공공기관 한 발짝 뒤에서 좀 기술 이전이랄까 기술 협력이랄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자꾸 신선농산물 수출하자는데 굉장히 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수출이 한 7억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전체 농식품 수출의 한 10% 이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올리자는데 과연 우리나라 한국 신선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생산성 갖고 있는 것인지 생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 농업 구조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남아 돌아오는 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전반적으로 한번 큰 마스터 플랜을 그려놓고 이 남방이랄까 북방의 어떤 해외 진출을 한번 같이 도모해봤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우리 전략을 우리 수립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모시는 것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5초 내에 없으시면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절약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마 토론자들로 오신 분들이 답변을 하셔도 될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그 발표를 하신 두 분이 답변을 짧게 하시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혹시 이제 저희 회의 끝난 다음에 또 그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6시 이전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한석호 박사하고 김종선 박사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김종선 박사 혹시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 사실 이제 뭐 남방 뭐 협력도 마찬가지겠지만 북방 경제 협력도 이제 정부 차원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외교적 협력 그리고 이제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경제 협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게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북방 쪽 담당하신 토론자분들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 진출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즉 기업들이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경제 협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남방 협력도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뭐 이제 이슈 토론의 주제로서 이제 논의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 계획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더 구체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그런 로드맵을 구체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동남아, 아세안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지역과의 그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계는 이제 오늘 그 경제 협력 위주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사실 ODA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개발 협력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 오늘 근데 이제 그 신남방 정책 쪽은 이제 주로 농산물, 농식품 수출 쪽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북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 그다음에 일부 ODA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아마 지금의 그 양 지역에 대한 양 권역에 대한 협력 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동남아 쪽으로 이제 많이 진출한 그 역사가 오래됐고 북방 쪽은 이제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라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농식품부나 이런 정책 정부 당국에서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새로운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추진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협력을 해주시는 바람에 많이 좀 시간이 절약이 됐고요. 6시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그 세션은 끝내기로 하고요. 저희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원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저희 오늘 이슈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작년 8시간이네요. 오전 세션, 그다음에 오후 세션 2세션 있었습니다. 아침 세션은 주로 사회적 경제, 그다음에 또 방금 전 세션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했고요. 세 번째 세션은 좀 다른 주제이긴 하겠습니다만 신남방, 신북방 이렇게 세 주제로 오늘 많은 분들 아침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용 이사장님께서 오늘 농촌의 유토피아라는 굉장히 색다른 좀 새로운 그 주제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 주제 발표, 토론, 20분의 토론 있었습니다. 물론 성과 발표의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좀 토론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좀 우리 연구원 발표는 좀 줄이더라도 아무튼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있었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 우리 최양부 전 부원장님께서 좋은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빠뜨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빠뜨리는 분야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좋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자들 특히 앞에 공익적 가치와 관련돼서 왜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가 하는데 꼭 좋은 점, 베네핏만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저도 환경을 연구하면서 늘 농업 분야의 어떤 부정적인 가치, 그냥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쉽게 연구할 과제,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나와야 또 사회에서 또 소비자라든지 국민들이 아하, 농업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효과에도 이렇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또 마지막 세션에는 다양한 주제, 특히 신남방, 신북방과 관련돼서 농업 분야의 새로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앞에서 우리 곽성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신한반도 그 H자로 다 연결이 돼 있구만요. DMZ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가 보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이 여러 가지 좋은 그 전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해서 하면 오늘 우리가 아쉽게도 토론을 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남북 경제 협력 그건 아마 다음 어젠대로 우리가 이제 돌리면서 심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토론 오늘 또 주제 발표는 저희 연구원에서 주저했습니다만 진지한 토론 또 플로우에서도 또 질문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한 것들은 연구자들이 잘 담아서 일부 과제는 지금 진행 중인 과제도 있고요. 일부 과제는 마친 과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올해 과제 또 내년 과제 하면서 줄여진 제시해 준 의견은 잘 반영을 해서 연구원이 정책 대안,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8시간 동안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뒤에 아마 언론에서도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저녁 식사도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